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 이영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신 접종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모여 있는 이 백신, 그리고 이 백신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경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이런 세상의 그 목전에 와 있는 시점에서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뉴욕 글로벌 X에서 그 한의사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 효과들도 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최대 6만 명에 육박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미만으로, 그리고 미국은 30만 명 수준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1만 명대 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더욱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백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자가 10명 내외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제약은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그 앞선 나라들보다는 조금 뒤지긴 합니다만 한 30% 정도의 그 접종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2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약, 이런 부분들도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앞서 나가 있는 국가들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아직 22%에 그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또 뒤집어서 보면 80% 가까운 인구가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사회적 면역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좀 거리가 크게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경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들이 아직도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축 이런 부분과 관련한 우려가 적지가 않은데요. 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두 정상화되어야지만, 그리고 물류와 사람 간의 이동이 충분히 자유로워져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경제 자유화가, 경제적인 그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아직까지 좀 길이 멀리 남아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신 혹은 코로나 상황과 경제,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한 관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겪어왔던 길이고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충격 이후 회복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정도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국면, 특히나 뒷부분 2021년 이후 국면이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충격 이후 초창기 회복 국면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한 선이 굵은 그런 회복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거의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방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정책 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순조로운 상승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속 성장을 거듭했었던 소위 말하는 언택트 경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시장의 선이 분명한 회복을 보여왔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올해 들어서, 그리고 이 올해라는 시기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시기하고도 겹치는데요. 올해 들면서부터는 시장의 양상이 조금 복잡하게 전개가 됐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수 한 3,200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가 좀 굉장히 버거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미국 S&P 500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상승을 보였던 이런 차별화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차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뒤집어서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수 한 14,000선에서 그 장애에 걸렸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성장주 위주의 회복이라는 부분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게 올해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은
주식시장보다도 채권시장에서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올 연초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안정적인 등락이 이어지다가 1월 이후에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1분기 말 지점에는 1.7% 수준까지 상승한 100bp 이상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구간을 보냈던 경험을 되살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는 좀 다소 안정세 1.4%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작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연준 FOMC의 그 금리 정책과 관련한 변화의 조짐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백신 이후 그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좀 단순화한 그런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그 S&P 500 지수의 성장주로 이루어진 성장주의 PER, 그 다음에 가치주의 PER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주 PER 분의 성장주 PER 이렇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림이 이 차트가 우상향을 할 때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강한 그런 국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반대는 가치주가 더 강한 국면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의 그 기간 동안 대체로 방향은 우상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장주가 보다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017년 이후에는 그런 양상들이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017년 이후 국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혁신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혁명이 진행됐었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그 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력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주의 돋보이는 상승세가 이어졌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맞았었고요. 그때 주가 폭락과 함께 이 그 상대 비율도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추가적인 그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었던 언택트 경제, 그러니까 그 혁신 주도 기업들의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 양 그 시장 그 두 인덱스의 PER 그 배율 차이가 최고 80% 이상 벌어지는 그런 구간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8월 이후에 이런 그 흐름은 역전이 되어서 가치주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바도 있었는데요. 이 국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8월부터 연말까지는 지나치게 저평가됐던 가치주가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첫 번째 구간과 뒤이어서는 올해 1월 이후 본격화됐었던 구간이 되겠죠.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가 반영된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성장주와 가치주 양 그 인덱스 간의 PER 차이는 한 38% 정도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10몇 년간의 평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점부터 앞으로의 방향, 성장주 쪽이 더 강조가 될 것이냐 혹은 가치주 쪽이 더 강조가 될 것이냐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가치주가 정상적인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가치주의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성장주의 반등 가능성이 오히려 커져 있는 것이 아닌가를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5월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물가와 관련한 심각한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물가 상승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화, 고착화되고 이게 그 금리 정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상승, 자극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입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습이 될 수 있는 인플레, 그리고
정책을 자극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인플레, 그리고 실질 금리가 지금처럼 1.4%, 2.5%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인플레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인플레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킬 수도 있겠다. 특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커머스 산업들을 통해서 인플레 상황에서 보다 더 싼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성장주 쪽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이 인플레 수준에 따라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규제 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과 관련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들이 그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혁신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의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그 타겟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이슈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하반기 이런 수준에서는 관련한 이슈가 전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경기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세계 GDP가 그 GDP 변동에 따라서 각 산업 업종의 이익 변동률을 베타 값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쪽 베타 값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 GDP가 1% 늘거나 줄 때 이쪽 그 업종의 이익이 10% 정도 늘거나 줄 수 있는 이런 업종부터 그 반응이 거의 없는 업종까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민감한 이런 업종들을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응의 크기가 작은 업종을 방어 업종이다, 경기 방어 업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라든가 혹은 약국,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할 때는 뭐 원자재, 자동차, 에너지, 뭐 레저 이런 산업들이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기 민감 산업, 그 경기에 따른 민감 업종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 대한 생각만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민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가 꺾어지고 하강하는 국면에서도 같은 효과를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특히 우리가 그 코로나 충격을 받았을 때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는 시점에서 어떤 산업이 더 방어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경기가 회복될 때 어느 산업이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거나 혹은 방어 쪽에 조금 더 위치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으로는 기술주는 굉장히 경기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 코로나 위기 기간에 플랫폼 기업들의 모습, 그러니까 경기 위축 구간에서도 전체 경제를 방어해냈었던 그런 모습들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위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투자 평면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우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나열을 해서 표시를 해보면 앞으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좀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면을 만드는 방법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X축에서는 스타일별로, 그러니까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리고 Y축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냐, 경기에 방어적인 업종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각각 1, 2, 3, 4의 분면을 나누고 이 분면마다 지금 시기에 어느 쪽 분면이 더 유망한 그 분면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선별을 해보는 이제 그런 그 전략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분면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는 민감하지만 성장보다는 가치 쪽이 강조가 되는 그런 분면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든가 기계 같은 전통적인 그 경기 민감 산업들이 이쪽에 포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장이 강조가 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그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2분면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성장주, 대표적으로는 뭐 우리의 혁신 기업들,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속할 것 같습니다. 3분면, 그리고 4분면은 가장 방어적이면서도 가치주 성향이 큰 이런 종목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뭐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혹은 인플레의
위험도가 아주 극대화됐을 경우 혹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어의 관점에서 4분면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분면별로 저희들이 평소에 얘기하고 추천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포진하나를 통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전략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서 추천하고 있는 추천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테마들을 이 분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야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한 부분을 3분면의 한가운데로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경기에 민감할 것이냐 방어적일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이 업종들이, 이 산업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위기 국면에서도 강한 내성을 보이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었던 종목들, 당연히 경기 민감보다는 방어 쪽, 그리고 성장의 혁신이라는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저 3분면에 위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NS나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별로 나뉘어서 포진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업종과 비슷하게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 위치가 비슷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2분면으로 속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월트 디즈니는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극장 상영을 하는 영화 부분, 스튜디오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다가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업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훨씬 경기에 민감한 이런 쪽 분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분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퀄컴이나 엔비디아처럼 실제로 칩을 설계하고 공급을 하는 회사들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특히 요즘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으면서 관련한 이슈가 좀 뜨겁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ASML처럼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훨씬 둔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커머스도 양쪽으로 나눠서 표기를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경기 방어를 훌륭하게 해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3분면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던 측면에서 3분면의 저쪽 끝에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버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칼 쪽, 2분면 쪽에 속해 있고요. 만약에 경제가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완벽한 재개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우버의 탄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신소비 관련해서도 이제 좀 두 개로 나눠서 표기를 해봤는데요. 전통적인 소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룰루레몬,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도가 3분면은 아니고 2분면에 속할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반면 이쪽 업체들이 새로운 채널들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보다는 성장 쪽에 치우친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경기에 민감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핀테크 관련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을 하고 있는 비자는 이쪽 3분면에, 그리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스퀘어 같은 경우는 2분면의 끝에 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성격이 강한 이런 산업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친환경을 표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적인 그런 성격의 포지셔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새로운 기술, 수소라든가 혹은 태양광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또 투자의 유무에 따라서 업황이 크게 바뀌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면의 끝에 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우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성격이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방어적이고 가치주적인 성격을 보이는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한국 투자자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쪽 4분면에 속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그 유수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약이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약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아서 가치 쪽에 그 무게가 둘 수 있는 이런 포지셔닝이 된다는 점 한번 같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한 기업들의 포지셔닝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기 그 중국의 주요 소비자 업체들을 저희가 여러 추천을 하고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좀 세 군데로 나눠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상해 국제공항 뭐 이런 여행과 관련된 소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그런 이제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뭐 귀주 모태주 해천미업처럼 필수적으로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뭐 이런 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성장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이런 포지셔닝을 그리고 메이디그룹은 4분면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들의 주력 제품들이 필수 소비재화 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감안된 그런 그 표시인 것 같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게 홍콩 거래소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홍콩 거래소도 어떤 시클리칼의 성격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조가 된 그런 포지셔닝이고요. 다음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아까 미국 업체들과는 다르게 머크는 4분면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성장산업이라는 측면이 좀 더 부각된 그런 위치로 자리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성장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그런 산업으로 저희는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창신 신소재가 가장 성장성이 높은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뭐 길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보다는 가치 쪽에 그 포지셔닝이 조금 더 그 위치 변동이 있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성장성도 높고 경기 민감도도 큰 그런 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GT 같은 경우에는 1분면에 속해 있는 뭐 이런 형태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저희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주요 테마들 그리고 거기는 그 종목들의 그 4분면을 통한 그 포지셔닝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성장이냐 가치냐 이런 측면은 아마도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책 대응에 따라서 이 위치들이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인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가 변화하게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의 정도, 경기 회복의 강도에 따라서는 Y축의 높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은 점점 높아져 가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체로 2분면과 3분면 사이에 전략을 교차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은 좀 뒤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그 준비한 내용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애프터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그 이후에 산업별로 변화도 많이 될 테고 또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투자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정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원 이사님이 또 항상 그 재능 기부의 철학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출연료는 영원입니다, 이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네네. 지금 끝날 때 돼서 혹시 또 이렇게 루즈 하실까봐 여러분들. 예, 저희랑 영원히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럼요. 예. 네. 말씀하신 사이에 또 많은 궁금증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임님께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그 한열님 질문해 주신 걸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아까 그 4분면 나눠주셔서 종목들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화면은요. 저도 이제 재방송 다시 보면서 따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네, 맞아요. 다양한 종목들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님이 좀 이런 질문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 4분면 잘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분면으로 보고 어떤 테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글쎄요, 뭐 이게 그 투자자들마다 그 스스로의 이제 그 투자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 평면이 또 그 각자 좀 다르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다 더 좀 장기 투자에 주력하시는 분과 아니면 지금 당장의 모멘텀에 더 그 초점을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그렇게 그 개인적인 차이를 두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정책 당국의 대응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선택지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중요한 것은 앞에서 뭐 저희 박기찬 이사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기본적인 그 성장 혁신 기업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3분면에 속해 있는 이런 혁신 기업들의 그 비중은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기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이제 그 백신이 네. 보다 더 이제 그 충분하게 보급이 네. 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 경제가 재개되는 그런 국면. 뭐 이미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반영할 여지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첨단 기술에 해당이 되건 혹은 일부면에 속하는 전통 기술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가 더 경기에 민감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경기가 그 개방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속해 있나를 따져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로 2020 지금 축구할 때 보면 네네. 관중들 다 모여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스포츠들 막 이런 것들이 진짜 본격화 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각자의 그 관점에 따라서 얼마만큼 경제가 재개되느냐를 반영을 하면서 투자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또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최고심님께서 기존 추천 종목 이외에 소개할 만한 종목이나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의견 내주셨는데 종목 이야기가 사실 민감하고 어렵긴 네네. 하거든요. 그래도 대답을 해주시죠. 글쎄요, 뭐 아까 방금 그 잠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그다음에 주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꼭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이후에 경제가 재개가 된다. 충분히 재개가 된다라는 그 스케줄에 맞춰 갖고 생각을 해보면 좀 몇몇 그 업종들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행 관련된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호텔 같은 업종들이 따라갈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 여행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도 네. 국제 여행은 아직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국제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호텔, 뭐 메리엇이라든가 뭐 힐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리조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 스키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베일 리조트라고 하는. 스키 리조트요. 예. 근데 이게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곳에 스키 리조트 뭐 한 37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스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캐나다의 휘슬러 블랙홈 뭐 이런 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데를 다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베일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동안 사실 이런 리조트 가서 그 레저를 즐기는 활동이 제약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네. 본격적으로 이제 레스토랑 매출이, 그러니까 뭐 주문하고 배달하고 픽업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업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함께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로 변화할 산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사님. 다음에 또 꼭 모시고 싶네요.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